회장님, 이제 그만 편히 쉬시죠. 칼날이 60대 노인의 배를 파고들었습니다. 범인은 다름 아닌 친아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한 여자가 나타나 맨손으로 무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43 노처녀와 재벌 회장의 목숨을 건 이틀간의 도주가 지금 시작됩니다. 하늘이 무너질 듯 장대비가 쏟아지는 한밤중이었습니다. 깊은 산골 마을의 어둠은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짙게 깔려 있었어요. 한미수는 장화가 진흙탕에 푹푹 빠지는 소리를 들으며 산비탈을 올랐습니다. 43의 나이에도 여전히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고 있던 그녀였지만 오늘따라 숨이 가빴어요. 낮에 심어둔 약초 모종들이 폭우에 다 쓸려 내려갈까봐 걱정이 태산 같았거든요. 손전등을 비추며 젖은 풀숲을 헤치던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산길 끝자락에 커다란 검은색 승용차 2대가 헤드라이트를 끈 채 멈춰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이 시간에 이런 곳까지 차가 올 리 없었습니다. 한미수는 본능적으로 손전등 불빛을 끄고 바위 뒤로 몸을 숨겼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시커먼 우비 차림의 사내 넷이 뒷좌석에서 무언가를 끌어냈어요. 아니, 누군가를 끌어낸 거였습니다. 결박당한 노인이 거칠게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어요. 한미수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바위 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사내들이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우비를 입은 사내 중 한 명이 번뜩이는 칼을 꺼내들며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한미순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대표님, 이제 그만 편히 쉬시죠. 도련님께서 아주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사내의 목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칼이 노인의 복부를 향해 빠르게 움직였고 노인은 억눌린 신음을 내뱉으며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한미수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터져나오려는 비명을 간신히 참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사내들은 미리 파둔 듯한 구덩이에 노인을 밀어넣고는 삽을 들어 흙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삼날이 젖은 흙바닥을 긁는 기분 나쁜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귀에 박혔습니다. 한미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사람이 저렇게 쉽게 묻히다니. 사내들은 노인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한 대에 모아 불을 붙여 태워버렸습니다. 검은 연기가 빗속에서 금방 흩어졌어요. 증거가 완전히 사라지는 걸 확인한 사내들이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한미수는 차 바퀴가 진흙을 튀기며 멀어지는 소리를 끝까지 확인했어요. 차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그녀는 미친 듯이 구덩이로 달려갔습니다. 정신 차려요. 거기 누구 없어요? 제발 조금만 버티세요. 무릎을 꿇고 맨손으로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손톱 밑으로 날카로운 돌멩이와 흙이 박혀 피가 흘렀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응급구조사로 일했던 경력이 10여 년이었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한참을 파헤치자 흙 속에 파묻혀 파들파들 떨고 있는 노인의 손이 나타났습니다. 한미수는 노인의 상체를 움켜잡고 온 힘을 다해 구덩이 밖으로 끌어올렸어요. 노인은 입안 가득 찬 진흙을 뱉어내며 간신히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6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이 노인은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한미수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노인의 배에서 쏟아지는 피를 꾹 눌렀습니다. 할아버지, 제 말 들려요? 정신 놓으시면 안 돼요. 눈 좀 떠보세요. 노인이 초점 없는 눈을 간신히 뜨고 한미순의 손을 힘없이 움켜잡았어요. 살려주게. 제발.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지만 살고자 하는 의지만큼은 분명했습니다. 한미수는 노인의 팔을 자신의 목에 두르고 등을 내밀어 그를 업었어요. 자신보다 몸집이 훨씬 큰 노인을 업은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빗물에 미끄러지는 발을 다잡으며 가파른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진흙길은 마치 늪처럼 발목을 잡아당겼어요. 한미수는 이를 악물고 산등성이 너머에 있는 자신의 작은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노인의 호흡이 점점 약해질 때마다 한미수는 소리쳤어요. 죽으면 안 돼요. 여기서 죽으면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간신히 집으로 들어선 한미순이 노인을 낡은 평상 위에 눕혔습니다. 집안에는 쌉싸름한 약초 냄새와 눅눅한 빗물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한미순은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솥에 물을 올렸습니다. 구석에 숨겨뒀던 낡은 구급함을 꺼내 알코올솜을 여러 장 준비했어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노인의 젖은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었습니다. 복부에는 칼날이 깊게 지나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다행히 급소는 비켜갔지만 출혈이 심했습니다.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제가 꿰매야 해요. 아파도 조금만 참으세요. 끓는 물에 소독한 바늘과 실을 들고 노인에게 말했어요. 한미수는 응급구조사 시절의 기억을 필사적으로 되살리며 상처 부위를 봉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늘이 살을 파고들 때마다 노인의 몸이 경련하듯 움찔거렸어요. 한미수는 식은땀을 닦으며 정성스럽게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10여 년 전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일할 때 배웠던 기술이 지금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거든요. 노인이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고는 한미순의 손바닥을 끌어당겼습니다. 피 묻은 손가락으로 그녀의 손바닥에 떨리는 글씨를 적기 시작했어요. 대성산업 오태준. 한미순이 그 글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대성산업이요? 할아버지가 그 회사분이세요? 오태준은 대답 대신 눈을 질끈 감으며 다시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들었어요. 한미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멀리 산 아래에서 수십 개의 손전등 불빛이 산등성이를 훑으며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들이 오태준을 찾아내려고 산 전체를 뒤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한미수는 서둘러 바닥에 깔린 멍석을 걷어내고 좁은 지하 저장고 문을 열었어요. 이 저장고는 겨울에 김장김치를 보관하려고 만들어뒀던 곳이었습니다. 오태준을 조심스럽게 안아 저장고 안 좁은 공간으로 밀어넣었어요. 그의 귀에 대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절대 소리 내시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숨죽이고 계셔야 해요. 저장고 문을 닫고 그 위에 다시 멍석을 깔고는 태연하게 앉았어요. 잠시 후 거친 발소리와 함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검은 우비를 입은 사내 셋이 손전등을 한미순의 얼굴에 정면으로 비췄어요. 키가 큰 사내가 험악한 표정으로 한미순을 내려다보며 굵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봐, 여기서 혼자 사는 거야? 아까 여기서 노인네 하나 지나가는 거 못 봤어? 한미순은 일부러 입끝 가장자리에 침을 흘리며 초점 없는 눈으로 사내를 바라봤어요.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기로 마음먹었던 겁니다. 바닥에 놓인 마른 나뭇가지를 손으로 극적이며 실실 웃었어요. 아저씨들은 누구야? 우리 엄마 보러 왔어. 엄마는 산신령님이 데려가셨는데. 사내 중 한 명이 코를 싸매며 집안을 여기저기 발로 걷어찼습니다. 짜증 섞인 목소리로 동료에게 투덜거렸어요. 이 여자 완전히 미친년이네. 여기서 무슨 냄새가 이렇게 나는 거야? 다른 사내가 한미순의 앞에 놓인 피 묻은 천 조각을 발견하고는 눈을 부라렸습니다. 한미순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바짝 끌어당기며 외쳤어요. 이 피는 뭐야? 너 아까 그 노인네 숨겨줬지? 바른 대로 말 안 해? 한미순은 겁먹은 표정 대신 더 크게 깔깔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구석에 놓인 죽은 토끼 사체를 가리키며 엉뚱한 대답을 했어요. 토끼야, 토끼. 우리 토끼가 아파서 내가 약 발라줬어. 아저씨도 토끼 고기 먹을래? 사내는 역겹다는 듯 한미순을 밀쳐냈고 그녀는 바닥에 볼품없이 낮아빠졌습니다. 사내들이 집안을 대충 훑어본 뒤 밖으로 나가며 무전기를 꺼냈어요. 무전기에 대고 보고하는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도련님, 여기는 미친 여자밖에 없습니다. 위쪽 능선을 더 샅샅이 뒤져보겠습니다. 사내들의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지는 걸 확인한 한미수는 바닥에 엎드린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어요.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서둘러 저장고 문을 열고 오태준의 안색을 다시 살폈어요. 좁은 공간 안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간신히 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그놈들 갔어요. 할아버지, 정신 좀 차려보세요. 오태준이 힘겹게 눈을 뜨고는 한미순의 옷소매를 꽉 붙잡았어요.
갈라진 목소리로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마라. 내 아들이 나를. 말을 끝맺지 못한 채 다시 고개를 떨구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한미수는 오태준이 했던 아들이라는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자식을 가진 아버지가 자식의 손에 죽을 뻔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거센 비바람이 불고 손전등 불빛들이 산을 헤매고 있었어요. 한미수는 이 노인을 살리는 길이 자신의 목숨까지 거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10여 년 전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고발했다가 모든 걸 잃었을 때 그때도 똑같이 위험했었거든요. 그때는 결국 혼자였지만 지금은 살려야 할 사람이 있었어요. 오태준의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며 단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살려드릴게요. 여기서 절대 죽게 안 둬요. 밤새 잠 한숨 자지 못한 채 창틈으로 밖을 감시했습니다. 어둠이 깊어갈수록 산속의 정적함은 더욱 공포스럽게 다가왔어요. 한미수는 오태준의 젖은 발을 마른 헝겊으로 정성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자신의 평온했던 산속 생활이 완전히 깨졌다는 걸 직감했지만 도망치는 대신 오태준의 머리맡을 지키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비는 잦아들었지만 산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어요. 안개 속에서 또 다른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위에서 윙윙거리는 기분 나쁜 기계음이 고요한 산속을 울리고 있었어요. 드론이었습니다. 한미수는 멍석을 걷어내고 지하 저장고 문을 열며 오태준을 향해 속삭였어요. 할아버지, 제 목소리 들리시죠? 이제 여기서 나가야 해요. 저놈들이 하늘에 드론까지 띄웠어요. 오태준이 힘겹게 눈을 뜨며 한미순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 때문에 자네까지 위험해지는구먼. 그냥 나를 두고 가게. 한미순이 오태준의 얼굴에 묻은 진흙을 소매로 닦아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런 소리 하실 거면 차라리 숨을 참으세요. 제가 살려드린다고 했잖아요. 바닥에 고인 차가운 진흙을 두 손 가득 퍼올렸습니다. 오태준의 얼굴과 옷 위에 진흙을 꼼꼼하게 펴발랐어요. 이걸 발라야 열감지 카메라에 안 걸려요. 조금 차가워도 참으셔야 해요. 오태준이 차가운 감촉에 몸을 움츠리며 신음 섞인 어조로 물었습니다. 이런 걸 어디서 배웠나? 자네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먼. 한미순이 자신의 얼굴에도 진흙을 덕지덕지 바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살다 보니 별걸 다 배우게 되더라고요. 자, 이제 제 등에 꽉 매달리세요. 미리 준비해둔 튼튼한 로프로 오태준의 몸을 자신의 등과 단단히 묶었습니다. 문을 열자 자욱한 산안개가 시야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한미수는 일반적인 등산로 대신 수풀이 허리까지 오는 우회 길로 발을 들였습니다. 한 걸음 뗄 때마다 등 뒤에서 오태준의 고통스러운 호흡이 귓가를 때렸어요. 저 멀리 능선 너머에서 사내들의 고함 소리가 안개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야, 이쪽은 발자국이 없다. 저 아래 늪지대 쪽을 더 훑어봐. 한미수는 신고 있던 장화 한 짝을 벗어 일부러 반대편 늪지대 쪽으로 힘껏 던졌어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오태준에게 낮은 목소리로 상황을 전했습니다. 신발 한 짝을 미끼로 던졌어요. 그 사이에 우리는 저 암벽 구간으로 가야 해요. 오태준이 한미순의 어깨를 꽉 움켜쥐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맙네. 정말 고마워. 내가 살아서 돌아가면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네. 한미순이 암벽의 좁은 틈새에 몸을 밀착하며 대답했습니다. 은혜는 살아서 갚으세요. 지금은 말씀 아끼고 버티는 데만 집중하세요. 두 사람은 가파른 암벽 구간의 좁은 틈새로 몸을 숨기며 나아갔어요. 머리 위로 드론이 지나갈 때마다 한미수는 바위처럼 굳은 채 숨을 멈췄습니다. 오태준은 배의 통증이 심해지는지 한미순의 어깨를 이빨로 꽉 깨물며 비명을 참았어요. 한미순이 바위 틈을 빠져나와 거대한 물줄기가 쏟아지는 폭포 뒤편에 도달했습니다. 폭포 안쪽에는 성인 2명이 겨우 앉을 수 있는 작은 동굴 공간이 있었어요. 이곳은 어릴 적 이 산에서 놀던 시절 발견했던 비밀 장소였습니다. 오태준을 내려놓고 바닥에 앉히며 물었어요. 배는 좀 어떠세요? 상처가 터지지는 않았나 봐요.
오태준이 젖은 얼굴을 닦아내며 안주머니에서 젖은 비닐 뭉치를 꺼냈습니다. 비닐 속에 숨겨진 작은 USB를 한미순에게 보여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있으면 내 아들놈을 무너뜨릴 수 있네. 대성산업의 모든 비리가 여기 담겨 있어. 한미순이 USB를 받아 자신의 외투 깊숙한 주머니에 넣으며 물었습니다. 정말 아드님이 시킨 짓인가요?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한테 이럴 수가 있죠? 오태준이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동굴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줄기를 바라봤어요. 돈이 무섭더구먼. 사람을 괴물로 만드는 게 돈이야. 민석이 그놈은 이제 내 자식이 아니야. 한미순이 오태준의 맥박을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돈보다 무서운 게 사람 마음이에요. 저는 돈 때문에 사람 버리는 꼴 숱하게 봤거든요. 병원에서 일할 때 의료사고를 은폐하려던 원장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결국 돈 때문이었죠. 오태준이 한미순의 손목을 잡으며 진지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나를 돕나?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 텐데. 한미순이 배낭에서 항생제 주사기를 꺼내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저도 세상한테 버림받아 본 적 있거든요. 그때 누가 내 손 한 번만 잡아줬으면 했어요. 오태준의 팔에 주사를 놓으며 밖의 동태를 살피려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폭포 아래쪽에서 킬러들이 수색견과 함께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사냥개들이 킁킁거리며 폭포 주변을 서성거리자 한미순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배낭에서 독한 산초가루 주머니를 꺼내며 오태준에게 신호했어요. 개들이 냄새를 맡았나 봐요. 제가 시간을 벌 테니 할아버지는 여기서 꼼짝 마세요. 폭포 바위 위로 올라가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산초가루를 털어냈습니다. 아래쪽에서 사냥개들이 괴로운 듯 재채기하며 바닥에 코를 박고 뒹굴기 시작했어요. 뭐야? 개 새끼들이 왜 이래? 야, 냄새를 놓친 것 같은데. 사내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리자 한미순은 재빨리 동굴로 돌아와 오태준을 업었습니다. 산 능선 위에 있는 산불 감시 초소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 초소까지만 가면 통신 장비가 있을 거예요. 거기가 마지막 희망이에요. 오태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한미순의 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미안하네. 이 늙은이 때문에 자네 다리가 다 피투성이가 됐구먼. 한미순은 자신의 발등에서 흐르는 피를 보지도 않은 채 가파른 길을 올랐어요.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개 속에서 초소로 향하는 낡은 외나무 다리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다리 건너편에서 밝은 손전등 불빛이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한미순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리 쪽으로 발을 들이려 했어요. 할아버지, 경찰이에요. 살았어요. 저기 보세요. 반가운 마음에 다리 쪽으로 뛰어가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에 엎인 오태준이 온 힘을 다해 한미순의 어깨를 뒤로 잡아당겼어요. 멈춰. 나가지 마. 저놈은 우리 편이 아니야. 한미순이 당황하여 발을 멈추고 어두운 안개 속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다리 건너편에서 다가오는 경찰 제복을 입은 남자의 입가에 기괴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이 형사였습니다. 이 동네에서 10여 년째 근무하던 파출소 경찰이었죠. 한미순은 오태준의 경고에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바위 뒤로 몸을 숨겼어요. 이 형사가 다리 중간에 서서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 철컥 소리를 내며 장전했습니다. 나직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안개 속을 향해 말을 건넸어요. 미순 씨,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대표님 모시고 나오면 자네 목숨은 살려줄게. 한미순은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공포 속에서 오태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안개 너머에서 들려오는 이 형사의 발소리가 점점 다리 위를 울리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태준이 한미순의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며 결연한 눈빛을 보냈어요. 다리를 끊어야 한다. 한미순은 다리 옆에 묶인 낡은 밧줄 뭉치를 발견하고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이 형사의 실루엣이 점점 뚜렷해지자 결심한 듯 밧줄을 움켜쥐었어요. 주변에는 오직 빗소리와 한미순의 거친 숨소리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 형사를 향해 소리치며 시간을 벌었어요. 형사님, 정말 저를 도와주러 오신 거 맞아요? 거짓말 아니죠? 이 형사가 걸음을 멈추고 허공을 향해 총구를 겨누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가 미순 씨를 얼마나 아끼는데. 자, 이제 천천히 걸어 나와. 한미수는 이영사의 목소리가 들리는 쪽을 응시하며 밧줄 묶음을 지탱하는 말뚝을 발로 걷어찼어요. 다리가 출렁거리며 요동치자 이영사가 당황하여 비틀거리며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이 찰나의 순간이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할 유일한 기회임을 직감했어요. 한미수는 있는 힘껏 말뚝을 다시 한번 걷어찼습니다. 미안해요, 형사님. 하지만 저는 이분을 지켜야 해요. 말뚝이 흙에서 뽑히며 밧줄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다리가 한쪽으로 기울며 이영사가 중심을 잃고 난간에 매달렸습니다. 이 미친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총성이 울렸지만 탄환은 엉뚱한 하늘 위로 날아갔어요. 다리가 완전히 무너지며 이영사가 아래 계곡으로 떨어졌습니다. 비명 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물에 빠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미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사람을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오태준이 한미순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자네가 한 일은 정당방위야. 저놈은 우리를 죽이려 했어. 그때였습니다. 숲속 사이에서 시커먼 그림자가 번개처럼 튀어나왔어요. 낡은 군용 우비를 입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미순아, 괜찮나? 총소리가 들려서 달려왔다. 서동철이었어요. 이 산골에서 10여 년 전부터 홀로 살던 남자였습니다. 과거에 한미순이 그의 허리 통증을 치료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동철 아저씨, 어떻게? 서동철이 오태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산속에 총성이 울리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나? 이 양반 상태가 아주 엉망이구먼. 과거 군 특수부대 출신이었던 서동철은 순식간에 상황을 파악했어요. 미순아, 이 다리는 더 이상 쓸 수 없어. 다른 길로 가야 한다. 저 아래 폐교가 보이지? 일단 저기 보건실로 가자. 세 사람은 가파른 산비탈을 내려가 폐교된 초등학교 분교에 도착했습니다. 오래전에 문을 닫은 학교는 깨진 유리창과 녹슨 철문이 스산한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서동철이 보건실 문을 발로 차서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먼지가 일어났어요. 여기서 잠시 숨자. 놈들이 다리 쪽만 살필 동안 우리는 다른 계획을 세워야 해. 한미수는 오태준을 낡은 침대에 눕히고 젖은 옷을 벗기기 시작했어요. 붕대가 피로 젖어 있었습니다. 상처가 다시 벌어졌어요. 빨리 다시 꿰매야 해요. 서동철이 캐비닛을 뒤지며 비상용 의약품을 찾았어요. 미순아, 이거 쓸 수 있겠나? 유통기한이 지난 소독약과 붕대였지만 안 쓸 수는 없었습니다. 한미수는 능숙하게 상처를 다시 소독하고 봉합했어요. 오태준이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으며 물었습니다. 자네는 누구신가? 서동철이 창밖을 살피며 대답했어요. 살려준 사람 친구라고 생각하십시오. 지금 대화할 시간 없습니다. 놈들이 헬기까지 띄웠어요. 하늘 위에서 거대한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오며 강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안개를 뚫고 지면을 훑었습니다. 오민석이 보낸 용병들이 탄 헬기가 학교 주변을 선회하며 투항을 권고하는 방송을 내보냈어요. 한미순, 당신은 지금 중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대표님을 해치지 말고 즉시 밖으로 나와라. 한미수는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놈들이 누가 누구더러 범죄자래.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네. 서동철이 한미순의 어깨를 밀치며 비상방송실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욕할 시간 없다. 저놈들 금방 지상팀 내려보낼 거야. 어서 안으로 들어가서 문 걸어 잠가. 세 사람이 방송실 안으로 피신하자마자 헬기에서 투하된 최루탄이 사방에서 터지기 시작했어요. 매캐한 연기가 교실 안으로 스며들자 오태준은 심한 기침을 내뱉으며 가슴을 쥐어뜯듯 괴로워했습니다. 한미수는 서둘러 물통에 담긴 물을 수건에 적셔 오태준의 코와 입을 가려주었어요. 아저씨, 할아버지 폐가 안 좋으신데 이 연기 마시면 정말 위험해요. 어디 나갈 데 없어요? 서동철이 방송실 구석에 있는 낡은 무전기를 분해하며 전선을 연결하려 애썼습니다. 이런 젠장. 전파 방해를 걸어놨어. 통신이 안 잡힌다.
용병들이 헬기에서 로프를 타고 학교 지붕 위로 내려앉는 소리가 쿵쿵 울렸어요. 한미수는 먼지투성이 서랍장을 뒤져 녹슨 열쇠 뭉치를 발견하고 높이 들었습니다. 찾았어요. 근데 이거 너무 오래돼서 움직일지 모르겠어요. 서동철이 무전기를 내던지고 오태준을 들것에 고정한 뒤 한미순의 손을 잡고 뒷문으로 달렸어요. 안 움직이면 우리가 손으로라도 돌려야지. 여기서 잡히면 다 죽는 거야. 학교 뒷문을 열자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로 이어진 낡은 화물용 케이블카 선로가 보였습니다. 10여 년 전 이 학교에 물자를 나르던 시설이었어요. 용병들이 방송실로 진입하며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고 사방에서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동철은 오태준을 케이블카 바닥에 눕히고 한미순을 밀어넣은 뒤 자신은 조종석 레버를 움켜잡았어요. 미순아, 할아버지 꽉 잡아. 충격이 심할 거다. 녹슨 레버를 온 힘을 다해 잡아당기자 끼익하는 소름 끼치는 금소금이 정적을 깼습니다. 케이블카가 덜컹거리며 허공을 향해 미끄러져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뒤늦게 밖으로 나온 용병들이 케이블카를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했습니다. 총탄이 케이블카의 얇은 철판을 뚫고 들어와 오태준의 머리 옆을 스쳐 지나갔어요. 한미수는 자신의 몸으로 오태준을 덮으며 좁은 바닥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제 밑으로 더 숨으세요. 괜찮아요. 제가 다 막아줄게요. 오태준은 자신을 감싸 안는 한미순의 가는 팔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하다. 내가 못난 아들을 둬서 너희들까지 사지로 모는구나. 한미수는 쏟아지는 총탄 속에서도 오태준의 손목 맥박을 체크하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 잘못이 할아버지 잘못은 아니에요. 그럴 말할 기운 있으면 숨 크게 들이마시세요. 케이블카가 계곡 중간쯤 도달했을 때 위쪽 선 고정 부위가 총탄에 맞아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케이블이 한 가닥씩 풀리며 팽팽한 소리를 내자 서동철의 안색이 변하며 외쳤습니다. 줄 끊어진다. 뛰어내려야 해. 밑에 물 있는 곳 보이지? 거기로 몸 던져. 한미순이 케이블카 문을 열고 아래쪽 시퍼런 계곡물을 내려다보며 침을 꼴꺽 삼켰어요. 아저씨, 할아버지는 부상자인데 이 높이에서 뛰어내리면 정말 죽어요. 서동철이 오태준을 안아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100% 죽고 뛰어내리면 1%라도 산다. 미순아, 셋세면 뛴다. 케이블카가 마지막 한 줄에 매달려 위태롭게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세 사람은 허공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차가운 물속으로 추락하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의 압박감이 전신을 덮쳤습니다. 한미수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오태준의 들것이 떠오르는 쪽으로 필사적으로 헤엄쳤어요. 서동철이 오태준을 붙잡고 수면 위로 올라오자 한미순도 그들의 곁으로 다가가 들것 한쪽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물 안 먹었죠? 대답 좀 해보세요. 오태준은 의식을 잃은 채 창백한 안색으로 물 위에 떠 있었어요. 서동철과 한미수는 급류에 몸을 맡긴 채 추격자들의 눈을 피해 어두운 계곡 하류로 떠내려갔습니다. 머리 위로 지나가는 헬기의 불빛이 수면을 스쳐 지나갔지만 다행히 그들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한미수는 물속에서도 오태준의 상처 부위가 벌어지지 않게 손으로 꽉 누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감각이 없을 정도로 얼어붙었지만 결코 손을 놓지 않았어요. 서동철이 오태준을 안전한 바위 밑으로 끌어올린 뒤 한미순을 도와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미순아, 저기 밑에 빈 창고 보이지? 일단 저기로 가야 한다. 한미순은 덜덜 떨리는 몸을 가누며 오태준을 다시 살폈어요. 호흡 소리가 마치 쇠 긁는 소리처럼 거칠게 변해 있었습니다. 자신의 젖은 옷가지를 짜내며 결연한 표정으로 서동철을 바라봤어요. 가요, 아저씨. 여기서 끝낼 순 없잖아요. 저 노인네 꼭 살려서 저 나쁜 아들 앞에 세울 거예요. 서동철이 한미순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주며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깡 하나는 알아줘야겠다. 어서 움직이자. 놈들이 금방 강변을 뒤질 거다. 세 사람은 어두운 밤 안개를 헤치며 폐창고를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어요. 오태준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한미순의 어깨 위로 고개를 툭 떨어뜨렸습니다.
한미수는 오태준의 손을 꽉 잡으며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자신의 삶이 이토록 치열해질 줄 몰랐지만 이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한미순의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생명력을 내뿜고 있었어요. 폐창고에 도착한 세 사람은 녹슨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동철이 주변을 살피며 말했어요. 여기서 하룻밤만 버티자. 내일 아침 일찍 도시로 이동해야 해. 한미수는 오태준을 바닥에 눕히고 다시 한번 상처를 확인했어요. 물에 젖어 감염될 위험이 높았습니다. 할아버지, 약이 없어요. 이대로 가다간 폐혈증이 올 수 있어요. 서동철이 가방에서 간이 통신 장비를 꺼내 전선과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파가 잡히면 내 옛날 동료한테 연락할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봐. 지직거리는 소음 끝에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기는 까마귀. 독수리 있나? 긴급 상황이다. 잠시 후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까마귀, 오랜만이다. 무슨 일인가? 서동철이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대성산업 대표가 아들한테 살해 위기를 당했다. 지금 내가 보호하고 있어. 도움이 필요해. 상대방이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그게 사실인가? 증거는 있나? 오태준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애쓰며 한미순에게 손짓했어요. 자네, 내 옷 안주머니에 있는 USB. 그걸 꺼내줘. 한미순이 오태준의 젖은 옷에서 비닐에 쌓인 USB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오태준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설명했어요. 대성산업의 모든 비리가 거기 담겨 있어. 민석이가 그걸 노렸어. 서동철이 통신기를 끊고 다가와서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걸로 오민석을 무너뜨릴 수 있겠군. 하지만 일단 대표님부터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해. 갑자기 창고 밖에서 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서동철이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며 긴장했습니다. 놈들이 여기까지 왔어. 뒷문으로 나가야 한다. 한미순이 오태준을 부축하며 일으켜 세웠어요. 할아버지, 또 움직여야 해요. 힘내세요. 오태준이 한미순의 어깨에 기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이 내 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미순이 오태준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지며 대답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는 한전은 딸이에요. 서동철의 도움으로 세 사람은 가까스로 도시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서동철의 옛 동료가 제공한 안전가옥에 오태준을 숨긴 뒤 한미수는 서동철과 함께 법률사무소로 향했어요. 정한 법률사무소는 고층 빌딩 20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한미수는 환경미화원 조끼를 입고 빌딩 안으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니 유리문 너머로 깔끔한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나왔어요. 누구세요? 한미순이 봉투를 내밀며 급하게 말했습니다. 대성산업 오태준 대표님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매우 급한 일이에요. 변호사가 한미순의 차림새를 보고 의아해했어요. 대표님이요? 지금 대표님은 실종 상태인데요. 한미순이 봉투에서 USB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대표님이 살아계세요. 아드님이 죽이려고 했거든요. 이 USB에 증거가 다 있어요. 변호사가 USB를 받아들고 사무실 안으로 한미순을 안내했어요. 잠깐만요. 이게 정말 대표님 거라는 증거가 있나요? 한미순이 주머니에서 오태준이 피로 쓴 종이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쓰신 글이에요. 필체를 확인해 보세요. 변호사가 돋보기로 글씨를 자세히 살펴본 후 놀라며 말했어요. 이건 정말 대표님 필체가 맞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한미순이 지난 이틀 동안 있었던 일들을 변호사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한미순의 말을 들으며 점점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일이 정말 믿기 어렵네요. 하지만 이 USB가 진짜라면 변호사가 사무실 컴퓨터로 USB 내용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오민석 전무의 비리 증거가 다 들어있군요. 비자금 조성, 횡령, 배임. 이걸로 고발할 수 있어요. 한미순이 안도하며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럼 할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거죠?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검찰에 연락하겠습니다. 대표님은 어디 계신가요? 한미순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안전한 곳에 숨어 계세요. 빨리 도움이 와야 할 텐데. 변호사가 전화를 걸며 한미순을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한편 대성산업본사에서는 임원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오민석은 검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회의실 단상에 서서 주주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실 뒤편에는 서동철이 청소부 복장을 하고 몰래 들어와 구석에 숨어 있었어요. 오민석은 단상 위에 놓인 영정을 바라보며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께서 갑작스럽게 실종되신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깊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참석한 주주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안타까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오민석이 손수건을 눈가에 대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은 최근 치매 증상이 심해지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유서 한 장만 남기고 사라지셨죠. 바로 그때 회의실 뒤편 제어실에서 서동철이 컴퓨터를 조작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대형 스크린에 산속 영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우비를 입은 사내들이 오태준을 구덩이에 밀어넣는 장면이 생생하게 펼쳐졌어요. 으악! 저게 뭐야? 주주들이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민석이 당황하며 스크린을 올려다봤어요. 이게 뭐하는 짓이야? 당장 꺼! 하지만 영상은 계속 재생되어 오태준이 칼에 찔리는 장면까지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 정문이 활짝 열리며 한미순이 들어왔어요. 손에 USB를 높이 들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오민석 전무의 모든 범죄 증거가 있어요. 오민석이 한미순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야? 어떻게 여기 들어온 거야? 한미순이 단상으로 걸어가며 주주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오민석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요. 지금 스크린에 나온 게 증거예요. 주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며 오민석을 의심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오민석이 보안팀에게 손짓하며 다급하게 외쳤어요. 저 여자 당장 끌어내. 정신병자야.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며 휠체어를 탄 오태준이 나타났습니다. 서동철이 휠체어를 밀며 단상 앞까지 안내했어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아버지. 오민석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오태준을 쳐다봤어요. 오태준이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태준입니다.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밝히고자 합니다. 주주들이 일제히 긴장하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오민석이 뒤로 물러서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검찰 수사관들이 문을 막고 있었습니다. 오민석 씨,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오민석에게 수갑을 채우며 말했어요. 오민석이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저 여자가 아버지를 세뇌한 거야. 오태준이 마이크에 대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석아, 내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제 법의 심판을 받아라. 그로부터 14개월이 흘렀습니다. 깊은 산골에 한미순의 낡은 집이 있던 자리에는 현대적이고 아름다운 건물이 들어서 있었어요. 대성산골 문화센터라는 간판이 걸린 2층 건물은 마을 사람들의 새로운 문화 공간이 되었습니다. 한미순은 작업복을 입고 문화센터 뒤편 텃밭에서 약초를 가꾸고 있었어요. 오늘도 싱싱하게 자랐네. 상추를 따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문화센터 안에서는 오태준이 동네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용감한 아가씨가 할아버지를 구해줬단다. 아이들이 박수를 치며 오태준 주변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또 다른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한 아이가 오태준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졸랐어요. 오태준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또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줄게. 서동철은 문화센터의 관리 책임자로 일하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대표님, 오늘 서울에서 방문객들이 온다고 하던데요. 오태준이 시계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 미순이한테도 말해줘.
점심 준비해야지. 한미수는 한 달에 한 번 대성산업본사를 방문해 경영 고문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직원들이 한미순을 보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한 이사님, 이번 달 실적 보고서 준비됐습니다. 한미순이 서류를 받아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좋네요. 투명한 경영이 정착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성산업은 국민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오태준과 한미순의 경영 철학을 크게 보도했어요. 오민석과 최은정의 재산은 전액 몰수되어 범죄 피해자 기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10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어요. 오민석이 감옥에서 면회온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 용서를 빌고 싶어요. 편지라도 전해드릴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어요. 대표님께서는 면회나 편지를 거부하고 계십니다. 한미수는 과거 자신을 박해했던 세상이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진다고 생각했어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며 새로운 하루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태준이 한미순을 문화센터 정원으로 불렀어요. 미순아, 이리 와봐. 줄 게 있어. 한미순이 다가가자 오태준이 정식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밀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완전히 내 딸이 되었어. 한미순이 서류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보며 감격했어요.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오태준이 한미순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더 고맙지. 내가 내 인생을 바꿔줬어. 두 사람은 노을이 지는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서로의 어깨에 기댔어요. 마을 사람들이 한미순의 용기를 기리기 위해 마을 입구에 작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생명을 구한 의인 한미순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어요. 한미순이 출간한 수필집산에서 찾은 손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독자들이 한미순에게 편지를 보내며 용기를 얻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서동철은 퇴역 군인들을 위한 기술교육센터를 재단 내에 설립했습니다. 과거에 나라를 위해 일한 분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어느 저녁 오태준과 한미순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한미순이 정성껏 차린 산채 비빔밥을 오태준 앞에 놓았습니다. 아버지, 드셔보세요. 오늘 제가 직접 캔 나물로 만들었어요. 오태준이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고 활짝 웃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밥상이야. 한미순도 따라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과장하시긴. 하지만 기분 좋으니까 매일 해드릴게요.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이 문화센터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멀리서 벌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태준이 한미순을 보며 진심 어린 마음을 전했어요. 미순아, 너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한미순이 오태준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버지 덕분에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멀리서 올빼미 울음소리가 들리고 산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어요. 오태준과 한미순은 그렇게 조용한 밤을 함께 보내며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문화센터 한쪽 벽에는 오태준이 직접 쓴 글귀가 걸려 있었어요. 진정한 부자는 돈이 아닌 곁에 있는 사람의 수로 결정된다. 이 글귀를 보는 사람들마다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태준이 처음 구조되었던 구덩이 자리에는 이제 아름다운 야생화들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죽음의 장소였던 그곳이 이제는 생명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미순과 오태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전설이 되었어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남기며 이야기는 막을 내렸습니다.